예, 반갑습니다. 창업론 세미나 벌써 3주차네요.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얼굴을 뵙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은 정말 재밌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주로 이제 석사들도 좀 있고 박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수업들인데요. 보통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희 대학원이 뭐 제 친구들 교수들 뭐 소위 말해서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한양대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우리 학교 박사 과정이 돌아가는 일종의 박사들의 일종의 커뮤니티죠. 이렇게 활동들이라든지 또 수업들이라든지 또 수업 이후에 또 원우들과의 또 원우들끼리의 또 그 네트워크라든지 또 활동들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정말 정말 이런 학교가 없다 할 정도로 잘 돌아간 학교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라도 하지만 나머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 간의 활동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대학원 뭐 창업론 수업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다시피 벤처 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에 무슨 벤처가 붙었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브레인 코리아 BK라고 합니다. BK 21이라고 해가지고 1900년대 말 1999년 98년 이때 교육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그 산업을 이끌어갈 13개 분야를 선정을 했어요. 13개 분야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각 분야에 대학을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뭐 수백억을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는 벤처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벤처라는 것은 이제 벤처 산업이라든지 벤처의 기술이라든지 벤처 경영이라든지 이런 접목된 교육 과정을 석사 및 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요. 13개 분야 중에서 우리 대학이 한 2-3개 했는데 그 중에서 벤처라는 부분을 굉장히 타겟팅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카이스트가 1등을 하고 저희가 2등을 했어요. 호수대학이. 그래서 카이스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돼가지고 실제로 벤처라는 분야는 카이스트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제였어요. 근데 카이스트가 다른 분야에 또 1등을 한 분야가 있어요. 그 과학기술 분야에 1등한 게 있어가지고 카이스트가 그런 과학기술 분야 쪽으로 가져가고 벤처라는 부분은 한 대학에서 2개를 가져갈 수 없으니 카이스트가 포기를 하고 2등이 우리 호서대학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라는 부분은 기술과 경영이 접목되어 가지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처라는 글자 속에는 미래형 인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 인재, 그 한국의 그 2010년 브레인 코리아 21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대학원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따는 거고,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벤처 관련된 전문 대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 대학 전문이 아니라 벤처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 전문자를 저희가 그냥 떼고 그냥 벤처 대학원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 대학원보다 그 한 단계 위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특수대학원이라고 그러죠. 무슨 경영대학원, 뭐 MBA 이런 쪽은 석사 과정이 중심이 된 야간 대학을 얘기하는데 이 벤처 전문 대학원은 주간과 원래 사실 주간이 중심이에요. 야간은 부수적으로 주간 수업을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전문 대학들은 우리나라에 한 13개 정도 전문 대학원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관해서 가장 특화된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벤처 전문 대학원은 벤처 부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벤처를 전문으로 한 대학원은 전 세계 우리 호서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 때문에 실제로 벤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 출신의 그 박사생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영입합니다. 이 벤처라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학교고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대학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 사실은 우리 창업대학원도 있는데요. 창업대학원은 이거는 1999년에 따냈고요. 창업대학원 2004년에 다녔어요. 2005년부터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창업대학원은 제가 따냈던 거고 벤처대학원은 이제 그 전에 다른 분들이 따낸 건데 그래서 창업대학원을 따낼 때도 사실 호수대학교는 천안에 원래 캠퍼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에다 이제 지금 이제 본부가 옮겨져 있는데 아산에 본교가 있는 지방학교죠. 사실 따지고 충남내에 있는 학교인데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있는 학교인데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벤처대학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서울의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호서대학이 유일합니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백석대도 있는데 백석대는 그게 아니라 백석 전문대학이 서울에 있었고요. 4년제 대학을 천안에 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백석대학 같은 경우는 저기는 대학 일반 대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 전문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석 전문대학이 있고요. 백석 학부는 서울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서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천안에 가서 학교를 세운 케이스고 그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지방학교 중에서 단 한 개의 대학원도 서울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호수대학교만 벤처 전문대학원을 서울 캠퍼스가 자리를 잡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 캠퍼스를 제3 캠퍼스라고 해요. 여기 대학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대학원과 벤처대학원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근에 보면 이 교대라든지 서초 쪽에는 서울에 있는 외곽 대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운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 무슨 경기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서초동이나 이 강남역 근처에다가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부동산 대학원, 무슨 대학원을 해가지고 수업도 하기도 하고 학생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교육부에서 10년 전에 다 쫓아버렸어요. 불법이다. 근데 호수대학교도 야 이건 니네 벤처대학원이 지방에 있는 학교니까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BK21 때 서울로 수업을 할 수 있게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3년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호서대학교만 유일하게 니네는 그래 서울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 해가지고 지금 호서대학교만 벤처대학원과 창업대학원이 서울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우리 학교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벤처에 관한 국내 유일이자 세계 유일의 대학이고 여기서 양성된 석박사 학생들이 우리 학과가 여러 개 학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공학과, 치료개척과, 뭐 국제적에서 많은 이제 공학과들 있고 또 벤처경영학과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벤처경영학과, 정보경영학과, 융합공학과 이 세 개가 학과가 있는데 어쨌든 벤처에 관련되는 경영과 기술을 가리키는 학교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벤처대학원은 그 출범도 굉장히 BK21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3개 분야 중에 하나가 벤처예요. 그리고 13개 분야 중에 하나가 호서대학이 2등이죠.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또 선정이 되고. 창업대학원 같은 경우도 좀 옆에 우리의 사실은 형제 대학원인데 이 같은 건물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대학원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저희가 이제 그 중기부에서 그 대학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권역을 5개를 나눴어요.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뭐 등등 5개 권역을 가지고 각 권역별로 하나의 대학원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였는데 서울에다가 하나를 딱 만드는 그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도 이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교육비를 전부 다 모든 대학원생들한테 공짜로 주면서 만든 대학원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창업대학원을 호수대가 하겠다라고 천안에다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간이 대박해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누가 지원했겠어요? 서울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다 지원했어요. 연대, 한양대, 뭐 숭실대, 뭐 당국대, 동국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영학 중에서 특히나 창업과 관련되는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르치겠다. 그리고 교수들이 역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서울 전체 대학에서 1등했어요. 왜냐면 벤처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벤처에서도 하고 있었고 학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 실용학문을 굉장히 많이 실용학문 중에서 특히 기술과 벤처가 융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생들과 교수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엄청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적이 쌓인 게 되게 많았고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벤처 대학원이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따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각 대학에서 다시 떨어진 대학교 2등, 3등 한 학교는 2등이 어디냐? 한양대였어요. 3등이 숭실대고 4등이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이었는데 이 모든 그 서울에 있는 떨어진 대학들이 중기부로 달려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왜 충청도 대학이 갑자기 서울로 지원했느냐? 우리가 1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교육부도 쫓아갔어요. 얘네들이 왜 지방학교인데 왜 서울에 지원했느냐? 충청도로 다 지원할 것이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다 전부 다 리젝트되고 호소대학은 벤처대학원이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았고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벤처대학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대학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법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항의하는 학교들이 다 리젝트 당하고 결국 우리 학교가 합법적으로 선정돼가지고 2005년부터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대학원을 출범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5개에서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로 갔어요. 서울에는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수십 개 대학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경기도 안성을 원래 안성 캠퍼스 있잖아. 안성을 중심으로 원서를 내가지고 경기도로 다녔어요. 실제로는 창업대학원도 뭐 호소대, 그다음에 중앙대 등등 대학이 있는데 전국에서 사실은 호소대학이 1등인 거죠. 서울에서 1등인데 전국에 1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창업과 벤처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 1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벤처대학원, 창업대학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위를 받아 나갔을 경우는 여러분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호소대 출신이다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벤처 창업에 관해서 졸업을 해서 나왔는데 되게 희마리가 없게 나는 몰라요 해버리면은 호소대 출신이 아닌 거예요. 호소대 출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벤처와 창업에 관해서는 세계 최강인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 와서 이제 그 동료 교수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나 뭐 고대 교수나 연대 교수를 만나보면은 벤처와 창업에 관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다 뺏겨가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로 학부생들은 뭘 가르치고 대학원생은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뭐 어느 분야가 요즘 이슈입니까? 뭐 실제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많이 뺏겨왔어요. 어디서 뺏겨왔냐? 미국에서 뺏겨왔어요.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뱁슨이라 그래가지고 벤처 창업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 이런 쪽으로 우리는 20년 전부터 수없이 그 스터디도 하고 한국형에 맞는 벤처 창업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도 하고 교수들이 해외 파견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다른 수업에 됐지만 핀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 가서 파견 나가서 그 나라의 실용적인 학문이라든지 특히 벤처 창업 교육에 관해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대는 아마도 벤처와 창업에 관해서는 졸업을 하고 나가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벤처대학원에 주로 대부분 학생들인데 들어와 있는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창업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구나 창업대학원 자체가 있고 벤처대학원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학원이구나라고 아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라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강의를 좀 부탁받는 게 주로 이제 벤처 창업론이라든지 벤처 창업 경영 전략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사업 객관이라든지 또는 창업 실무라든지 이런 식의 강의를 여러분 강의나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부생들 같이 하면은 창업 동아리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을 교수로 초빙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특강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의 이제 배경, 여러분이 있는 배경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출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 뭐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창자가 새로울 창자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성경책도 보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업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업은 일종의 비즈니스 사업이죠. 사업인데 이게 창이 뭐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회사 형식을 갖춰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조그마한 개인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을 다니는데 예배다 또는 교회다 했을 때 교회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외형적인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배는 뭐 마찬가지요. 교회에 가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흔히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를 드리는 자체가 예배인 거하고 똑같듯이. 그래서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뭔가 외형적인 틀을 갖춰가지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요. 장소가 전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가끔 그 택시를 부른다, 차를 부른다 할 때 그 콜센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로 거기 보면은 주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택시 기사들이 몇 명, 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런 그 대리 기사들이 모여 있는 자체만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을 텐데 지금 요즘 뭐예요? 그냥 곳곳에서 핸드폰 하나 또는 보통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2개 정도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기 개인적이고 하나는 뭐예요? 그쪽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뭐예요? 주로 콜이 뜬다 그래요. 양재동에서 신도림동 가는데 대리운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은 인근에 있으면 제가 그 양재동 만약에 어느 시민의 숲 앞에 있는데 근처에 제가 사무물산 앞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무슨 현대자동차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 뜨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대리운전 할게요. 라고 콜센터에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대리운전하는 데 가서 가고 이런 이게 뭐예요? 마치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무실 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간적 개념이 없는 거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있는 그 전화 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업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모바일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쇼핑을 하러 쇼핑센터를 갔는데 요즘 뭐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뭔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어느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은 여러 사이트가 나와요. 쿠팡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공실들이 되게 많아요. 사무실 곳곳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펼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장이 뭐예요? 사업장이 모바일 핸드폰이에요. 사업장이 컴퓨터예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려면 뭔가 시작해야 됐던 그 외형적인 시설 자체, 그 외형적인 사업 어떤 또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아이템이나 팔 수도 있는 거죠. 사업장 없이도.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호스텔을 다니다가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중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 친구가 유학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친구도 중국에 남아서 뭘 하느냐? 중국에서 남아서 한국에서 한참 인기 있는 아이템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다시 배송업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핸드폰에 붙는 이런저런 액세서리부터 팔기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뭘 파느냐? 공기청정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뜨는 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참 공기가 막 안 좋고 이랬던 시절에는 공기청정기만 몇천 대를 파는 거예요. 그 마진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싸게 3만 원 해가지고 7만 원에 판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돈을 뭘로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배송업체랑 계약해서 한국에 왔을 때 포장해서 보내는 것만 하고 한국에 대량으로 컨테이너로 2개 들어온다든지 3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삼성전자 임원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누가요? 호스대학교 다니다가 그냥 중국으로 교환학생 가가 중국에 졸업해가지고 중국에서 왔다 갔다 다녔지.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흔히 큰 이웃시장이라 큰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한국에 보내면 되겠다 하는 거를 대량으로 물론 이 사무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공장 알아가지고 우리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하고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잘 팔린 물건만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창업 자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뭘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선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벌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또 그 창업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저희 가족들이 하는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강원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서 꼬마 아이들을 대거 데리고 와가지고 숙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가격을 한참 이렇게 싸게 해달라 그래서 엄청 싸게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는데 이 호스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로 졸업을 했던 이분은 그룹홈이라 그룹홈.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룹홈 들어보셨어요? 그룹홈이 뭐냐? 고아원 아이들이나 옛날에 요즘 고아원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근데 고아원 출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제 고아원 다녀. 고아원 아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효과는 낙인 효과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얘랑 놀까 안 놀까요? 얘는 가방 들고 가는 데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고아원에 자원봉사 활동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영어를 제가 몇 년 가르쳤는데 오류동에 보면 오류역 건너편에 그 뒤쪽에 보면 오류 A유건이라는 게 있어요. 오류 A유건. 6.25 사변 때부터 했는데 6.25 사변 때부터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 오류 A유건 땅만 해도 몇천 평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쪽의 법인이어가지고 개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하는 일종의 이사장, 그 대표들은 여기서 생기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당 돈이 계속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다 나오고 가방비 나오고 옷비 나오고 간식비 나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들이 이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이사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찌끔찌끔 떼먹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사장하는 누가 감옥을 가든지 잘려요. 그럼 누가 해요? 그것도 부인이에요. 부인은 잘리는 거 하면 또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리는 거 하면 또 누가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또 잘리는 거 하면 누가요? 또 조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 돌아가는 이해관계는 몰랐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비리가 많고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몇 년간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막 폭행 사건도 나오고 막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자원봉사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고아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고아원은 이제 더 이상 고아원이 고아만 받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또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있다든지 또는 아버지만 있다든지 근데 아이는 아버지가 일을 다녀야 되니까 또 양육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룹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아이들 5명에서 7명을 가지고 한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면은 2명의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 한 명의 이 시설장애라 그룹홈을 하나의 시설로 보는데 시설장애라고 해서 2명의 월급이 나와요. 월급이 풀로 마치 공무원같이 풀로 나오고요. 그다음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게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의왕하고 안양 쪽에 있는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 안양이라든지 등등에서 문제만 생기면은 니네들이 맡아서 해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룹홈이 한 6개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번에 와서 이제 그 호텔에 와서 이제 숙박을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훈련도 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를 졸업한 이 박사분이 처음에는 강의만 하고 시험 삼아서 이게 하나의 그룹홈을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를 더 하게 되고 또 하나를 더 하게 되고 하나를 더 하게 되고 지금 뭐예요? 5개의 그룹홈을 하나씩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하나하고 시역 시설장 하나하고 밥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명씩을 데리고 이 다섯 개를 동시에 관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이 전체 그룹홈을 대여섯 개 하는 거에 마치 이사장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원의 전체 이사장 역할을 했던 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홈을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것도 일종의 물론 사회복지이긴 하지만 일종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노하우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한쪽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라든지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업화와 전문화예요. 나 혼자서 압정을 혼자서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하루에 하나 만들기 힘든데, 왜냐면 압정을 하나 압작한 부분을 만들어야죠. 철사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만들어야죠. 그걸 갖다 붙여야죠. 이 모든 작업을 나 혼자서 압정을 하나 만들다, 아니면 핀을 하나 만든다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는 계속 그 철사를 가지고 뾰족한 걸 만드는 역할만 해요. 또 어떤 친구는 동그란 걸 만드는 역할만 해요. 어떤 사람은 붙이는 역할만 해요. 세 명이서 따로따로 이걸 계속 전문화를 하다 보면 몇 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가 도사가 될 거고, 붙이는 게 도사가 될 거고, 동그란 거 만드는 게 도사가 될 거예요. 압정을 하나 만든다 했을 때 혼자서 하나 만들면 하루에 두 개, 세 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따로따로 분업을 하다 보면 분업한 그 분야에 관해서 전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의 속도가 세 명을 합쳐놓으면은 하나씩 합쳐놓은 거에 수백 %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에 핵심은 결국에는 창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업에서 생기는 노하우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 뭐냐, 무슨 개념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같이 그룹홈같이 사회복지 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그 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창업을 이해한다면 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 왜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하냐 했을 때, 실제로 창업이라는 글자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 있느냐 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계속 창업 얘기, 국가가 왜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한 10년 정도 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창업에 관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창업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창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 네.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산업,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산업의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브라운관을 만든다면 브라운관만 평생 만들다가 그냥 퇴직해요. 그죠? 그럼 나는 뭐라고 지칭되는 거예요? 브라운관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산업 패턴이 변해가지고 체계를 만든 텔레비전에는 브라운관이 없어요. 그럼 브라운관 기술자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강제 퇴직을 당하는 거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 기존의 핸드폰 만드는, 옛날에 처음에 핸드폰 만드는 회사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는 뭐예요? 그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와 지금 스마트폰화 돼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 옛날에 기존의 핸드폰 만드는 기술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노키아에서 근무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노키아 같이 전통적인 핸드폰은, 구식 핸드폰은 더 이상 핸드폰이 아닌 거죠.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요. 옛날에는 브라운관 자체가 텔레비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브라운관이 나왔는데, 지금은 핸드폰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은 아예 사양이 2, 3년이면 지나고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의 패턴과 제품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한 가지 업이나 한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전문성이라는 게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연공서열식으로 나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퇴직할 때까지라는 개념. 퇴직이 언제예요? 잘리는 게 퇴직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 회사 마음대로죠. 칼과 칼자루를 누가 들고 있는 거죠? 자, 종업원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칼날을 잡고 있어요? 칼 자루를 잡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데 그만둬라라고 칼을 휘두르면은 금방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하면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계속 다닐 거야 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 최근에는 산업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화된 기술을 오랫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장기 근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장기 근속이라는 개념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적어도 언제까지요? 1997년 IMF 때까지는 내가 이 회사에 꽤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러면서 꽤 오랫동안 그 회사를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최근엔 뭐예요? IMF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내가 취직하는 회사가 퇴직하는 회사가 아니라 취직한 회사는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 있다는 트렌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직한 회사는 아무리 오래 다녀봤자 한 60 정도 다니는 회사도 많잖아요. 요즘에 평균 퇴직 연령이 52.3세예요. 길게 잡아서 53세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나이가 아마도 30대 후반 또 40대. 자, 여러분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몇 년 정도 다니는 거죠? 많이 다녀야 12, 13년이면 다니면 땡이에요. 그래서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 이렇게 돼요. 이것도 최근에 점점 더 빨라져가지고 52세까지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52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놀다 죽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놀다가 몇 년을 놀 거면 몇 살에 죽을 거예요? 자, 조금 놀다가 죽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자, 퇴직을 하고 나면 뭐 40대 후반에 퇴직을 하든지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든지 중반에 퇴직을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든지 퇴직하고 나서 좀 놀다가 죽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퇴직하고 나서 좀 놀다가 죽을 수 있을까요? 자, 퇴직하고 나서 좀 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다니는 회사를 한 10년 정도 더 일을 하고 나서 퇴직을 했다 칩시다. 그럼 아마 39인 사람은 49일 거고 49인 사람은 59일 거고 자, 퇴직을 다 했어요. 근데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퇴직을 했다니까요.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거 여행 좀 다니고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래. 심지어는 제 동서는 우리은행 호주 시드니 지사장 발령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근데 호주에서 오지 말래요. 아니 지사장이라니까. 지사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호주에서 우리 은행을 총괄하는 지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엄청난 금융활동을 할 건데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비자도 발급을 하물며 퇴직하고 나서 나 좀 놀래 호주 좀 갈래 하면 여러분 오라 그래요? 가서 종업원 수십 명의 종업원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도 오지 말라는데 그럼 여러분 어디 다닐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뭐예요? 바닷가 좀 가거나 등산 좀 가거나 그럼 얼마나 다닐 거예요?
제가 아는 삼성 전무 출신 한 분은 벌써 퇴직을 하고 나서 뭔가 등산전단이다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퇴직한 지가 한 15년쯤 되는데 전국의 등산이라는 산을 다 다녀가지고 웬만한 산의 꼭대기는 어디, 밥은 어디서 먹고 그 중간에는 어디고 이름 있는 산은 벌써 몇 번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삼성전자 전무 출신이에요. 그나마 돈이라도 좀 벌어놔가지고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이 퇴직하는 즈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놀다가 조금 놀 거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죽지 뭐. 그러면 자, 죽어봅시다. 자, 몇 살에 죽을까요? 자, 여러분 몇 살에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엄마 아빠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나 했더니 아버지는 한 58세 정도 돌아가시면 좋겠고 엄마는 60살 정도 되었으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는 몇 살이에요? 45인데 몇 년 있다 죽어야 돼요. 곧 10년이나 15년 있으면 죽어야 돼요. 과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한번 계산 문제 해봅시다.